3D 딥러닝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공유하고 싶은 경험은 딱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7, 8년생인데 딥러닝보다 다른 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경력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기술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야겠다, 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전공인데 그 그래픽스 전공자가 또 여러 가지 좀 희노애락이 좀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 오늘 중요한 화두는 좀 이건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2.0이라는 키워드를 이분이 이제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1.0 시대, 2.0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1.0 시대는 우리라고 그러긴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는 규칙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돌리고 결과를 보고 뭐 이런 식이었고, 이제 2.0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로 프로그램을 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하이젠베르크. 이분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신을 만나면 두 가지를 물어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왜 상대성이냐, 두 번째가 왜 털뷸런스냐, 난류냐, 유체방정식 얘기인데, 근데 나는 신이 첫 번째 거에 대한 답은 확실히 갖고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거의 평생을 요거 풀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주로 한 일이, 주 어플리케이션이 그 당시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았죠. 프로그래머 경력 가지신 분들은 그 예술이나 이쪽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게임 쪽으로 많이들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영화를 해봤고, 그 당시에 하는 일은 그거죠. 방정식을 모시고 살아요. 방정식을 이렇게 모시고, 이 방정식을 잘 풀려면 얘를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미분이 수치적으로 안 터지고 안정적으로 답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가 얼마나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가, 이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좋은 건 비싸요. 엄청 느려요.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이 병렬 처리 죽어라고 짰고, 그 다음에 분산 처리를 먼저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좀 빨라지면서 이제 병렬 처리, 멀티스레딩 코딩 뭐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GPU도 써봤고요. 뭐 이런 세대입니다. 딱 그런 세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 또래 분들은 다들 이런 하드 코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소프트웨어 1.0 시대에 대해서는 뭐 아주 뭐 현란한 솜씨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 조금 뒤에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제가 중간에 3D 프린터를 좀 했어요. 3D 프린터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디지털 매뉴팩처링이라는 개념이죠. 소프트웨어로 제조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많이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뭘 했냐면은 사진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3D 모델로 뭐 리소페인이라고 약간 하이트 필드 만들어서 이렇게 3D 모델 만들어주는 간단한 기술인데, 요게 3D 모델링, 뭐 지오메트릭 모델링 관점에서 봤을 때 3D 프린팅이 잘 되게 출력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열심히 하드 코딩을 했죠. 하드 코딩을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제 그 전성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4시간에 한 번씩 잠도 못 자고 클러스터 확인하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흥행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영화라서 이제 제가 만든 장면을 뭐 수백만 명이 보시긴 하시더라고요. 숫자로 나오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좀 프로그래머 특히 뭐 이제 프로그램의 거의 끝인 R&D 그쪽에서 이제 쫙 가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 영화가 조금 잘 안 풀리면은 그냥 뭐 망한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게임 회사에서 게임이 망하면 프로그래머도 사실 경력이 같이 조금 악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배우들은 굉장히 그냥 잘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대중이 원하는 건 사람이구나. 네, 그걸 느꼈어요. 좀 프로그래머로서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때. 희한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3D 프린터를 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요청하는 게 얼굴을 자동으로 3D 복원을 하는 기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얼굴을. 근데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굴리고 논문도 좀 뒤져보고 하는데 그래픽스 쪽엔 그런 논문이 거의 없었어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사진을 복원하는 게 사진을 3D로 만드는 게 이게 그거잖아요. 뭐 일컨디션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저는 그 당시 개념으로선 이게 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딥러닝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념의 전환이었죠. 저로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경력이 비슷하신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시기를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 얼굴을 다 스캔을 써서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픽스랑 그 이제 아마 딥러닝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이미지 쪽 백그라운드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프로세싱하고 그래픽스의 뭐 구분짓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픽스는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요 주로. 없는 데이터를 만들고 이미지 프로세싱은 이미지 쪽은 이제 현실에서 데이터를 뽑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없는 걸 만드는 것 쪽 하다 보니까 개념의 전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충격을 받았고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구나. 그래서 요 기술적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봤어요. 뭐 이거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놀라서 입 벌리고 있는 사진을 하나 넣어봤더니 코가 조금 뾰족하게 나오죠. 예, 실물이랑 좀 다른데 이게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좀 타는구나. 뭐 이런 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니까 이 유튜브 어떤 유튜버가 이걸 이용해서 자기 얼굴을 3D 프린팅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딥러닝에 좀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여론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3D 프린터가 조금 이제 좀 침체기인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요것도 제가 마지막에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이어갖고 제가 보고 있는데 속도가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근데 바로 앞에 거 2017년 논문 이제 그거하고의 차이가 네트워크 차이는 사실은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바꿔서 해보고 뭐 이렇게 갖다 쓰고 하면 슥슥 되실 텐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사용한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표현 방식이에요. 3차원 지오메트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요게 오늘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은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2.0 시대 뭐 이런 걸 좀 검색을 해보면 첫 번째 나오는 키워드가 오토 디퍼런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체 방정식을 푸는데 맨날 하는 일이 매뉴얼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방정식에게 잘 맞는 디퍼런시에이션이 뭘까를 궁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톨츠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분기잖아요. 그래프 만들어서 미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미분해주고 백프로포게이션 해주는 미분기거든요. 미분기.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를 막 쑤셔 넣어가지고 한다. 그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폭발 장면을 만든다 그러는데 폭발의 데이터를 취득한 사람은 죽거든요, 거의. 예,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좀 이것도 놀랐고, 요것도 제가 좀 이따가 최신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가 사실은 또 제 입장에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박사하고 이럴 때는 그 아주 힘든 걸 코딩을 해서 결과를 뽑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좀 리스펙, 이렇게 힙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하면 리스펙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드 안 내놓으면 너 심사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리프로덕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적응하느라 좀 힘들고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건 오픈소스가 없어서.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일은 뭐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2년 전인데 소프트웨어 2.0 시대를 1.0 방식으로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뉴럴 네트워크를 제가 이제 짜기 시작했습니다.
C++로 짰죠. 원래 할 줄 아는 게 C++이니까 파이썬은 그 당시는 잘 못 썼어요. 짜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냥 느낌이 와가지고 음악 같은 거 뭐 뉴럴 네트워크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훈련 시켰는데 아마 블로그에서 그걸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흥미를 좀 많이 가지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 아마 교육용 용도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은 제 블로그에 이제 굉장히 음악 하시는 분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댓글을 다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그 그래픽스 전공자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화학습을 한 번씩 도전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지금 무슨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보면은 프로그래머들은 딱 앉아가지고 노트북에서 그 뭐죠? 슈퍼마리오 이런 거 강화학습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딴 강의 들으면서 원격 접속해서 강화학습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했는데 이때도 제가 짜가지고 게임 엔진도 원래 물리 엔진도 처음엔 제가 짜다가 아마 제 블로그에 있는 거 보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짜다가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PGX라고 물리 엔진을 가져다가 그걸 TCP/IP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 텐서플로우를 C++로 돌려서 엮어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좀 해봤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강화학습 얘기는 아마 여기까지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게 강화학습은 바틀렉이 인바이러먼트하고의 통신이거든요. 경험 가져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강화학습을 이 병렬 처리로 쫙 돌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병렬 처리를 또 열심히 짜가지고 한번 돌려봤고,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 철권에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철권 3세대인데 폴 분권으로 이제 좀 많이 욕을 먹고 다녔죠. 그래서 그 미련이 남아서 이거를 해봤습니다.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물리 엔진에 붙여가지고 돌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희한하게 찾아요. 때리는 걸 찾아요. 찾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둘째로 일반화를 어느 정도 합니다. 특별히 뭐 뭔가를 안 해도 뉴럴 네트워크가 일반화를 해내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 뭐 저는 사실 온라인 게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게임 보면 맨날 이렇게 툭탁툭탁 뭐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동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면서 노이즈를 살짝 섞어주면은 희한하게 어쨌든 치긴 쳐요. 잘 못 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게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거예요. 페일리어 케이스. 보면은 리월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른데 아주 뭐 편법을 있는 대로 다 찾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자기 몸을 통과해서 물리 엔진 오류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통과해서 때리기도 하고, 자기 머리를 쳐서 머리가 주먹을 쳐서 이렇게 치면 속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쪽을 좀 하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고요. 자, 그다음 요건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죠. 그래서 이게 그 UBC 쪽에서 계속 해왔고, 그 UBC 교수님이 계속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특히 그 일어나는 거 있죠. 그 캐릭터 일어나는 거, 그것만 뭐 몇 년 하신 분이에요. 그거 계속 하시는 분인데, 그 퍼스트 어서가 버클리의 그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필인가요? 그 버클리의 그 하는 분, 그 연구실로 진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논문이 버클리 논문이 되고, 그 UBC 교수님은 이제 뭐 뒤에서 두 번째 저자로 들어가시고 뭐 이런데 기술은 다 이제 거기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UBC 교수님에게 좀 더 공감하는 편이고요. 자, 강화학습을 해봤더니 좀 힘들더라고요. 물리 엔진 다루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접근을 한 게 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미지 기반으로 트레이닝 된 거를 3D 모델에 어떻게 좀 3D 모델링에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좀 주저리 좀 해보겠습니다. 3D 딥러닝이라는 키워드가 보면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CVPR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CVPR 코스노트를 보고 거기에 3D 딥러닝 튜토리얼이 있어서 2017년 튜토리얼을 보고 이제 그거 내용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많이 참고했고, 그 다음에 뭐 시그래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 두 자료 기반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D 이미지
가지고 딥러닝 돌리는 건 아주 익숙하시죠? 아주 익숙하신데 제가 그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냐면요. 이거 굉장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로스트 인 스페이스 시즌 1이 끝날 때 그 황당함으로 살고 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막 돌리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2D 이미지가 그 격자 구조로 돼 있으니까 볼륨 복셀로 바꿔서 3차원에서 그냥 놓고 돌리면 되지 않을까. 메디컬 이미지 처리할 때 이제 볼륨 데이터로 그 의료 기기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 컨볼루션 돌리잖아요. 그다음에 약간씩 데이터 오규멘테이션 해주려고 약간 흔들고 뭐 그런 정도 하시는데 그거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의료 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요. 근데 3차원 데이터는 이게 뭐 2차원에서 3차원 하면 그냥 차원 하나 늘어나나 보다 뭐 n차원도 쓰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3차원으로 넘어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3차원에서 기하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 지금 제가 4개만 적어놨어요. 왜냐면 CVPR 코스노트에서 대강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그래서 폴리곤, 그 게임할 때 쓰는 폴리곤 같은 경우는 그 커넥티드 벌텍스죠. 커넥 포인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걸 그래프로 보고 컨볼루션을 돌리는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뭐 슬램뿐 아니라 뭐 보통 센서들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정보를 뽑아오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에게 지능을 넣는다. 그럼 뭐 슬램 이런 거 돌려야 되는데 그때는 거의 나오는 정보가 이제 뎁스, 거리, 그다음에 뭐 포인트 클라우드, 색깔 뭐 이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얘는 커넥티비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인데 또 이거를 연결 관계를 억지로 하기는 좀 그렇고 천재적인 방법으로 또 만드시는 접근 방법이 있어서 제가 또 간단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좌측 하단에 제가 저기 볼륨 데이터인데 제가 폴리곤으로 잘못 써놨네요. 볼륨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볼륨 데이터가 편하긴 제일 편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근데 멀티뷰가 사실은 그래픽스 용도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제작할 때 멀티뷰 데이터를 캡처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폴리곤 데이터 떠오거나 스캔 뜨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근데 딥러닝 쪽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이게 연결고리가 잘 됩니다. 이쪽이 조금 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유미트릭 레프레젠테이션은 이미지를 그냥 한 차원 높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4D 텐서 꽂아 넣어갖고 돌리면 코드 돌아가게 돼 있고, 근데 텐서플로우만 해도 이게 기능이 2D에는 있는데 3D 컨볼루션은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가 요즘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죠. 파이톨치 넘어갔다가 뭐 하다가 짜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점은 그냥 2D에서 겐 돌리듯이 3D에서 겐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쉐이프 에리스메틱 뭐 이렇게 그 이미지에서 보면은 선글라스 벗겼다가 씌웠다가 하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연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3차원 볼유메트릭 데이터도 그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준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죠. 이렇게 되긴 된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그림에 결과 그림 의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3D 모델링은 보면은 그 3D 모델링 관련해서 논문들을 보면 의자 데이터가 많아요. 의자랑 가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셋이 그게 가장 이제 파퓰러하게 퍼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 아이언맨 피규어도 좀 있고 뭐 좀 뭐 헐크도 있고 뭐 이런 걸 기대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셋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쪽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화면이 약간 작아서 그런데 64 이게 그 실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해상도예요. 이걸 어디다 써요? 아유,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게임에 넣을 거예요, 영화에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화 뭐 해가지고 이 볼륨 데이터로 설핏을 뽑아낸다 그러면은 기본 2048의 세제곱 정도를 쓰거든요. 뭐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의견만이 아니고 뭐 사실은 굉장히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된다는 걸 보이는 거는 뭐
뭘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갖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난감한 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그 유세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룹인데 물론 저랑 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볼륨 데이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표면 데이터는 아니고 연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연기의 밀도를 볼륨으로 저장을 해요. 의료 데이터랑 거의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왼쪽 걸 보시면은 이제 4배, 4배, 4배니까 4, 4, 16, 64배를 업샘플링을 하는 거죠. 업샘플링을 하는 건데 아직은 이 논문도 굉장히 이런 걸 처음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temporally coherent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서 그 그래픽스 쪽은 거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로스를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돌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저게 제가 2012년도에 한 건데 저거는 600, 400, 400짜리를 저기 대전에 있는 슈퍼컴퓨터에서 한 몇백만 원 주고 돌렸어요. 옛날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1.0 시대 방식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뭐 차이 같은 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 인퍼런스 타임은 몇 초 정도 한 프레임당 한 뭐 15초 뭐 논문에 제가 밑에 써놨는데 예, 그 정도 17.9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퍼런스 타임도 사실은 이미지에서 하는 거는 뭐 밀세컨드 단위로 나오잖아요. 스타일 트랜스포를 해도 그냥 촉촉촉 나와 버리는데 사실은 3D라서 그냥 인퍼런스 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둘째로 트레이닝 타임인데 물론 이미지 갖고 하시는 분들도 뭐 저기 정밀한 거 하실 때는 한 달씩 돌린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그 논문을 보니까 GPU 2개로 그 12일을 돌렸대요. 그다음에 이제 12일 그다음 일주일이라 9일인가 12일인가 이렇게 돼 있었고 둘째로 써 있고 한 4분의 1 정도 지나면 그래도 대강 윤곽이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연구다. 예. 그래서 그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차원의 저주가 좀 심각한 분야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볼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어댑티브 그리드 쓰는 방법이 또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데이터, 그 3D 데이터는 특징이 이제 의료 데이터하고는 좀 달라요. 의료 데이터는 그 3D 그 스캔해서 들어온 의료 그 장비에서 스캔해서 들어온 정보가 거의 다 의미가 있는데 이제 골 밀도라든지 뭐 내장의 밀도라든지 뭐 이런 식이라서 근데 3차원 모델링 정보 같은 경우는 표면 쪽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팔스해요. 데이터가 필요 없는 공간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해상도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만든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논문이 거의 동시에 이제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정도니까 디컨볼루션이라고 뭐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은 옥트리로 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논문은 그 네트워크에서 출력을 내보내면서 어댑티브하게 그리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옥트리를. 그래서 옥트리 제너레이팅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죠. 대신에 이것도 훈련시키는 방법이 용이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댑티브하게 이렇게 해상도가 높은 곳을 어디가 해상도가 높을지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시키는 게 좀 쉽지 않을 텐데 그 뭐 유사한 사례가 그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고해상도 갠 논문 나온 거 있잖아요. 하이어라키컬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랑 뭐 개념이 좀 유사한 면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조그맣게 그림 있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게 본 논문인데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사람이 대강 하고 그 다음에 그 매니폴드에서 그 프로버빌리티 높은 쪽으로 프로젝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제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과 사람이 협업을 해서 모델링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방식. 예,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 논문도 뒤에 가면은 이 볼륨 해상도 문제 때문에 실용성이 생기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논문에 써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자들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저 모델이 제가 볼 때는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특히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음악도 그렇고 좀 이쪽 기술에 대해서 심리적 저항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협업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 아이언맨만 자비스를 비서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예술가가 비서를 하나씩 대리맡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좀 거의 확신합니다. 예, 거의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네이버나 뭐 국내 그 IT 회사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 CG 회사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출도 지금 중국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들은 보시면은 조금 CG가 거의 안 들어가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좀 큰 붐이 일고 제가 그때 좀 이제 활동을 활발히 했었는데 많이 꺼졌어요. 한국에서 CG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CG 회사들이 중국 영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CG 보면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죠. 뭐, 근데 그쪽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얼굴 바꿔치기 하는 거, 페이스 스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스타일 트랜스퍼를 모션에 대해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상용화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뭐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같이 역량이 결합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뭐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고널 서피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그 트라이앵글러 서피스, 폴리곤 그건데 이거는 그래픽스의 아주 격전지예요. 격전지. 이제 그래픽스의 첫 번째 꽃이 이제 그러니까 봤을 때 예쁜 거 레이트레이싱이 결국은 그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면 결국 폴리곤에서 승부가 나겠죠. 뭐 파퓰러 하니까 많이 달라붙겠죠. 자,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볼륨 데이터는 얘가 물체가 오른쪽 이 막대기가 좀 변형이 됐잖아요. 변형이 되면은 얘가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게 사실은 뭐 맞을 수도 있죠. 디포메이션 자체를 그 학습을 하고 싶을 때는. 근데 이 폴리고널 서피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이제 그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인트리직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디포메이션이 있어도 유지가 되는 성질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동그랗게 이렇게 뭐 스파이더맨 거미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표면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근데 왼쪽에 복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빨갛게 그 액티베이션 돼 있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 하단 그림 보시면은 트라이앵글러 메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프죠.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죠. 벌텍스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라서 이걸 그래프 형태로 컨볼루션을 돌리는 연구도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이쪽은 그 데이터셋을 이제 의료 스캔 데이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쁘지는 않아요, 시각적으로. 논문에 손이 좀 안 갈 수 있는데 내용도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딥러닝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처를 손으로 튜닝을 안 하고 그냥 막 돌린다고는 좀 그렇고, 그 필터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로우 데이터 넣고 싶어 하시잖아요. 뭐 약간의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정도만 하고. 근데 이쪽은 방향이 어떠냐면은 서피스가 어떤 기하학적인 특성을 갖는지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커넬을 만들어서 그 커넬에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그 논문들이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래프 데이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커버처라든지 뭐 이런 기하학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그냥 왕창 집어넣어 버려요. 왕창 집어넣고 돌리니까 굉장히 또 무거워지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뭐 토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서피스 위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쉽게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폴리고널 서피스, 그러니까 2차원, 그러니까 3차원 물체지만 표면은 2차원이거든요. 표면이니까. 그래서 그 표면을 2차원처럼 만들어서 컨볼루션을 하는 시도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포인트에 관한 연구인데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는 깜짝 놀란 게,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연결관계가 없잖아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 포월드 할 때, 그 네트워크에 넣을 때 뭘 먼저 넣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도 써 있는데, 얘를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배운 사람들은 솔팅해서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차원 공간에서 솔팅을 어떻게 해요? 3차원 공간에서 얘가 먼저다. 솔팅하는 문제가 아까 그 2D 컨볼루션을 3D 표면 위에서 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뭐가 먼저냐? 근데 그 되게 힘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천재적인 것 같아요. 포인트의 순서를 알아서 결정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훈련을 시켜요. 이거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그 순서를 알아서 네 맘대로 해라라는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과하게 단순화시켜 설명드리는데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상도 문제나 뭐 디테일을 좀 더 높이거나 하려면은 하이어라키를 짜야 되잖아요. 예, 그 아마 그 뭐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그걸 해내야 돼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포인트넷 플러스 하면서 여기 스탠퍼드 논문을 때 기바스 교수님 딱 보면 그냥 교수다라는 느낌이 나는 분이 있어요. 딱 근데 거기 나온 건데 그걸 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FEM이나 PD나 뭐 이런 거 풀 때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그리드를 정의할 때 그리드 구조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거, 착착착착착착 정해져 있는 게 있고 흩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2D 컨버루션 그러면은 컨버루션 커넬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짝짝짝 짜 있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형태가 없는 걸 만든 거예요. 없는 구조예요. 없는 구조로.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 PD나 뭐 그러니까 그쪽 응용수학이나 이쪽 하시는 논문을 진짜 말도 안 되는 메시 프리 컨볼루션 이런 걸 검색하면은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잘 나가는 논문 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디어는 분명히 누가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게 이게 또 이제 멀티뷰. 예, 여기로 넘어가는데 멀티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D에서 트레이닝된 네트워크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둘째로 사람이 물체를 인식할 때 머릿속에서 3차원인 것처럼 만들어주지만 실제는 각각의 눈이 2차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인지하는 것과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멀티뷰로 데이터를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그걸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스케치를 3D로 만드는데 요거는 재밌는 게 스케치가 지금 2개가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멀티뷰를 이렇게 추론을 하게 시켜요. 멀티뷰. 그러니까 얘를 다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 것 같다. 요걸 추론을 시켜버려요. 희한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랑 노멀 맵. 이제 3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평면이 있으면 노멀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쪽이 앞이다, 어느 쪽이 바뀌다,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걸 옵티마이즈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다시 바꾸고 이걸 3D 서피스로 다시 바꾸는 이런 재밌는 그러니까 기존 기술과 이렇게 결합을 막 어떻게 시키는 거죠. 굉장히 창조적이고 머리 잘 쓴다, 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심취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영화 루시의 한 장면이고요. 요게 그 주인공 여자가 주인공이 두뇌를 100% 사용하게 돼 말도 안 되고 인공지능하고 좀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 정신 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현실로 이렇게 막 촉수를 뻗쳐서 현실을 막 조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지금 소개해드릴 요 기술을 처음 논문을 보고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물리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뭐겠어요? 물리 세상, 그러니까 그 앞단으로 백프로포게이터에서 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인용 이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 퍼스펙티브 트랜스포머 넷 요건데, 요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용락 교수님, 저 스탠포드에서 연구원할 때 박사 과정이셔갖고 뵌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지도 교수 이름을 듣고서 누구지 이랬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여러 군데서 이제 멀티뷰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 추론해낸 데이터를 스크린 스페이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화면, 내가 보는 화면 있잖아요. 여기로 프로젝트 한 다음에 이미지끼리 비교해서 로스를 만들어서 백프로포게이트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지식했던 게 3차원이니까 당연히 그 그레디언트도 3차원으로 나와야지 이러는데 로스를 계산할 때 2D끼리 비교해가지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재밌구나 이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뭐 같은 논문에서 나온 그림이고, 요게 인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논문이 CVPR 2018에 뭐 억셉이 됐다고 봤는데 제가 작년인가 봤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그림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은데 저는 이 논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제 강의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물체에 보면 폴리곤 있잖아요. 폴리곤. 렌더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폴리곤을 요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트 시켜요. 그러면 그 픽셀의 값이 결정이 되면서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 픽셀 있죠. 픽셀 위치를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보내버려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오픈DR이라는, 그러니까 디퍼런셔블 렌더러라는 오픈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게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텐서플로우 그러면 그래프 따로 백프로게이트 하고 무슨 레이어 뭐 이런 거잖아요. 렌더링 자체를 백프로포게이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결과도 보면 제가 하고 싶던 거예요. 요거 여기 입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빈틈이 딱 보이는 게 이게 있죠. 그래픽스 하는 사람은 해상도가 일단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이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자세히 그 뭐 영업 비밀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직 소프트웨어 1.0의 미련을 못 버려서 레이트레이서의 백프로포게이션을 제가 짜고 있어요. 이제 아까 그 앞에 논문은 그 오픈젤에 사용하는 그 폴리곤 서피스를 이렇게 레이트레이스한, 아니 그 오픈젤을 백프로포게이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빠른 거, 실시간 그래픽용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 하던 버릇이 남아가지고 그 품질에 대한 미련이 좀 있어서 이제 레이트레이스에 대한 백프로포게이션을 하나 짜고 있고요. 예쁘죠? 원래 제 목표는 이걸 3D 프린트해서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 얘기 좀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너무 비싸서 제가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꼭 찍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볼륨 데이터예요. 사실은 볼륨 데이터고, 아까 의자 데이터 이런 거 보면 의자가 이쁘지가 않잖아요. 볼륨 데이터인데도 이게 표면이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인드 디스턴스 펑션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제 전공이 이거거든요. 이걸로 뭐 유체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런 게 제가 이제 제 밥줄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보통 보면 복셀에서 이 액티베이션을 소프트맥스로 해서 0이냐 1이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리그레션 해버리면은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됩니다. 제가 집에서 열심히 돌렸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해상도나 트레이닝 타임이나 이런 문제는 똑같이 겪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아주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우주를 헤매는 기분으로 지금 살고 있고요. 근데 또 스타일 트랜스퍼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은 요거를 스타일로 넣고 요게 컨텐츠예요.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저희 텐서플로우가 그때 세컨 오더 백프로포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 세컨 오더 메서드가 안 돼가지고, 그 원래 게티즈 논문에서는 세컨 오더로 하잖아요. 없어가지고 한참 고생하다가 파이톨치로 넘어가서 또 돌리다가 뭐 이런 고생했는데, 지금은 들어왔다고 다시 이제 TF 쓰기 시작을 했고요. 되긴 됩니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D 이미지는 뭐 VGG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훈련 잘 돼 있고 뭐 아주 정석대로 돼 있고, 근데 3D는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레벨 셋 서피스, 사인드 디스턴스에 대해서 된 건 당연히 더 없겠죠. 그다음에 과연 이제 거의 뭐 1인 연구실처럼 돌아가는 형편에 그걸 제가 훈련을 시킬 수 있을지 좀 난감한 형편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는 해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그 후속 연구가 아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개념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에 대해서 중간이 되는 물체를 만들고 걔로부터 살짝 변하게 하는 거, 그렇게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를 통째로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기준이 되는 걸 주고 거기에 대해서 차이만 좀 내놔봐라, 좀 정밀도만 좀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텍스처 맵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림이 그냥 귀여워서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트라이앵글러 설피스를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연구의 연장선으로 하느라고 복셀 데이터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인데, 보통 저 빼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은 폴리고널 설피스를 다들 선호해요. 빠르고 다루기 쉽거든요. 그래서 폴리고널 설피스 위에서 컨볼루션을 어떻게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컨볼루션, 그래프 베이스드 CNN이죠. 이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냥 단순히 컨볼루션에서 뽑아오는 게 아니고 백프로포게이션으로 디포메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근데 백프로포게이션으로 디포메이션을 시키는데, 이때 문제가 여러 가지 뭐 표면이 부드럽지가 않고 깨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로스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래픽스 이제 모델링, 지오메트릭 모델링에서는
이 폴리고널 서피스 그 페어링을 할 때 뭐 무슨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거 옵티마이즈 하려면 수치적으로 어떤 뭐 알고리즘 쓰고 이런 식으로 짰는데 그걸 그냥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로스로 넣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은 좀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이 돌아다니려면 이쪽 분야는 반드시 어떻게든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계점이라기보다는 극복해야 될 사항 혹은 이제 주의 사항, 뭐 말씀드리면은 차원의 저주, 그다음에 GPU 메모리 한계, 그다음에 로테이션 인베리언스는 이거 제가 그냥 넣은 건데 의료 데이터 하시는 분들도 오규멘테이션 하려고 이렇게 많이 흔들어 주시거든요. 3D 데이터에는 사실은 자유도가 회전 자유도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예, 그럼 360 곱하기 360 예를 들면 배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은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척척척 간다고 쳐도 로테이션을 컨볼루션을 다 도는 게 가능할런지 그 문제 근데 또 누군가 해결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nsufficient 데이터 얘기가 그 CVPR 코스 노트에 보면 코스에서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3D 모델 데이터가 그 적은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그 모델 데이터가 적은 게 아니고 클래시피케이션 된 데이터가 적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3D 프린터 때문에 무료 그 3D 모델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 싱기버스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절대적인 양이 적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뭐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링이 돼 있어야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의 세계하고 아톰의 세계를 나누는 게 사실은 그 3D 프린터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인공지능이 단순히 디지털 세계에서 머무는 단계도 거의 끝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 이제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매개체가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VR, AR 같은 거 저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 뭐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법은 뭐 커넥셔니스트들은 역시 백프로페이션 아니겠나. 즉 여기가 이렇게 폴드 백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네, 아주 재밌는 강연 감사. 그 제너레티브 모델을 쓸 때 3D 쪽 2D야 워낙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인코더, 디코더, 프리트레이닝도 할 수 있고 스크래치 저너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D에서 3D 가는 제너레티브 모델들의 트레이닝에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혹은 데이터 부족 이슈로 뭐 오버피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은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어떤지요? 그 나오는 결과들 보면요. 그러니까 그 얼굴 리컨스트럭션 하는 경우 같은 경우 정말로 사람을 한 명 한 명 스캔을 사진 찍고 스캔하고 사진 찍고 스캔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뭐 공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2D는 카메라로 착착착 찍으니까 좀 또 편한 감이 있긴 있겠죠. 근데 3D도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뭐 사실은 재원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사실 2D 데이터 게더링하는 것보다 3D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오픈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VGG 같은 거 뭐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까지는 아직 못 나오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셋이 뭐 가구다, 그 다음에 뭐 사람 몸 의료 데이터에서 스캔해온 거, 그다음에 얼굴 데이터 이렇게 사실은 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제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드론이 공간 스캔하고 막 자기가 다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금도 그 구글맵 만들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한번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3D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뭐 포인트 클라우드로도 하고 메쉬로도 하고 복셀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의 한계상 일단 복셀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이쁘게 보이는 게 그래픽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무하게. 네. 근데 복셀로 하면 어쩔 수 없이 폴리곤 이렇게 딱딱 각이 지은 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 보니까 소프트맥스가 아니고 리그레션을 하면 되게 스무스하고 이쁘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럴 바에 애초에 메쉬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저는 일단 이렇게 처음부터 타겟팅을 할 때 메쉬를 가지고 타겟팅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복셀 가지고 해도 충분히 후에 처리로 이렇게 그 메쉬만큼 훨씬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복셀 데이터를 볼륨 데이터가 무거워요. 데이터 엄청 많거든요. 그다음에 알고 계신 대로 그 3D 메쉬로 뽑았을 때 예쁘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페이스 논문도 보시면 논문에 그 스무딩하고 뭐 하는 과정이 있어요. 보셨을 거고. 근데 그렇다고 폴리곤 메쉬를 제가 아까 이제 그 그래프 컨볼루션 같은 걸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폴리곤 메쉬는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디포메이션을 시킨다 그러면은 얘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멀쩡하게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토폴로지가 이상하게 현실하고 안 맞게 되거든요. 물리세계하고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루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논문에는 그런 걸 다 설명을 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다루기 편한 거랑 그다음에 뭐 속도가 빠른 거랑 이런 거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D는 제가 지금까지 논문을 보건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 데이터를 후처리를 적거나 많거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뽑아낸 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좀 가공하는 경우가 필요한데 이건 사실은 이제 그래픽스의 도메인 나리즈인 것 같고 물론 네트워크 다루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뭐 데이터 많아지고 이러면은 그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제가 확신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할 때는 뭐 복셀로 하다가 그 다음엔 또 UV 맵으로 바꿔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손맛을 좀 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 제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좀 네트워크 특징이랑 데이터셋의 특징 이런 게 좀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인 것 같고 원래 그래픽스에서는 뭐 영화 만들거나 하고 그럴 때도 거의 있는 일입니다. 3D 모델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 같이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런데 그 폴리곤 메쉬가 다루기가 좀 까다롭다는 부분이랑 그럼 반면에 복셀이 다루기가 편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 뭐 가장 간단한 게 뭐 이제 얼굴 같은 것도 보통 베이스 메쉬를 만들고 베이스 메쉬를 변형시키는 기법도 있고요. 근데 트레이닝 되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찾아갈 때 뭉뚱뭉뚱한 거에서 이렇게 조금씩 디테일한 거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뭐 가장 간단한 게 메쉬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두 개 합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한다 그러면은 그 컨볼루션 결과가 이게 그것도 미분이잖아요. 미분이 잘 되려면은 그래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밸런스가 맞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추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릴 때 로스에 이렇게 넣어버리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점점 더 복잡해지죠. 그런 게 좀 까다로운데 복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다가 그냥 합쳐지면은 두 개 다 1이고 볼륨이네. 그다음에 다 그냥 하나 0으로 이렇게 0으로 바뀌면 0이고 그래서 토폴로지라고 하거든요. 그 매니폴드에서 얘기하는 아마 그 토폴로지하고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냥 기하 물체의 토폴로지가 이렇게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그거 같은 경우 복셀이 확실히 편해요.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복셀로 하면 가시화가 레이트레이싱하거나 폴리고나이즈를 해야 되는데 폴리고나이즈를 하면 그걸 다시 또 후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로 그런 건 처리가 가능한 시대고요. 그래서 그게 3D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픽스 전공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리 이런 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하실 때 이쪽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3D 쪽 데이터가 레이블링 안 돼 있는 게 많다고 하시잖아요. 예. 예, 데이터 많은데 레이블링 안 돼 있다. 저는 이제 약간 모션 쪽 이런 데 관심이 좀 있는. 예, 모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레이블링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포맷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명하게 쓰이는 포맷들이 있는지 하고 만약에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도대체 어디가 주체적으로 그런 포맷을 정해서 하게 될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어떤 레이블이 필요하고 그게 뭐 연구마다 다른 건지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표준 같은 걸 따라가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그런 기준을 잡고 할 것 같은지 이런 게 좀 약간 좀 뭉뚱그려 질문드립니다. 그거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온라인에서 얼굴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 웹 서비스 보여드렸잖아요. 그 딥러닝으로 하는 거. 네. 그거에서 3D 모델을 저장을 하면 OBJ라는 포맷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네. OBJ 포맷이 뭐냐면 에일리어스 웨이브 프론트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마야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만든 건데 그 회사는 이미 오토데스크가 먹었어요. 네. 없는 회사예요. 근데 그 에일리어스 OBJ 포맷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포맷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죠. 죽지도 않고 뭐가 도미네이트 하지도 않는 희한한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할 때 그냥 제 포맷 만들어 쓰거든요. 퍼포먼스 맞춰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통일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뭐 모르겠어요. 뭐 딱 잘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